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입니다. 우리 기본서 앞에 보면은 투자자 분쟁 예방하고 합쳐서 15문제가 출제된다고 나와 있죠. 거기 자금 세탁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분쟁 예방, 자금 세탁 합쳐가지고 아무리 많이 출제도 5문제 이상은 출제를 못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직무윤리에서 최소한 10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10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9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요소요소에 조금 함정 어떤 그런 지문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제가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이 부분을 유의하시라 하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윤리는 모든 자격증 시험 과목의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뿐만 아니고 투자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각종 대행인 시험, 그 다음에 금융투자 분석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근 3년 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직무윤리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출제될 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상식선에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줄여주는 어떤 집중적인 그런 부분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바로 그냥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직무윤리 일반이 있는데 요거는 한 4, 5년 전에는 없던 부분이에요. 우리 기본서에 없던데 법과 도덕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거의 출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 이게 문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데 이거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각종 기출문제를 보면 거기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문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기업윤리다, 직무윤리다, 이거 우리가 딱 구분해가 쓰지 않죠. 당연히 섞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만드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업윤리라는 거는 뭐고, 직무윤리라는 거는 뭐냐? 뻔한 이야기죠. 요거는 이 기업체에 다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윤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거시적일 수밖에 없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직무윤리는 이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개개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 시험에는 뻔하죠. 뭐 기업윤리가 이렇다, 또 이렇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겁니다. 크로스로 이렇게 틀리게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업윤리는 뭐 추상적으로 윤리강령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업체는 경영을 할 때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윤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직무윤리를 이야기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혹시 기업윤리라고 하면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객관식 문제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리경영은 직무윤리를 기업 경영 방식에 도입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기본서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윤리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요거는 전부 합해가지고 10가지 필요성이 우리 기본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책에는 4, 5년 전에 우리 책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책이. 그래서 요거 출제 좀 했죠. 여기 이제 6가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모든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이유, 직무윤리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특히 우리 금융투자업에서 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게 4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4가지하고 여기 있는 6가지 합하면은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모두 10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출제하는 겁니다.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근데 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한 부분만 조금 유의하시면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는 나가보죠. 자, 일반적 이유 가보겠습니다.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정보와 복잡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직무윤리는 공공재로서 좀 표현을 어렵게 놓았죠.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 생존을 위한 인프라. 무슨 말입니까? 기업체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되겠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직무윤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법과 윤리를 굉장히 뭡니까? 좀 시원찮게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기업체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에서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장기 생존을 못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업체 브랜드 가치, 신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 뭡니까? 재산 중에 하나겠죠. 그럼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체가 법과 윤리를 굉장히 잘 지킨다.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하고 연결하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거죠. 이 직무윤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기업체는 직무윤리를 안 지키고 시장에 나온다. 그럼 그 기업체는 경쟁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윤리가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거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벌써 한 3년 됐습니까? 저 광주에서 아파트 짓고 있다가 통째로 다 지금 드러내고 몇 개 동입니까? 그게 지금 하고 있죠. 그거 보면은 처음부터 법과 윤리를 지켰다면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지키면 결국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죠. 또 그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 증가된다는 거죠. 근데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짓고 있는 아파트를 다 헐고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은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그 기업체의 평판도 굉장히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 하나가 이제 그 포인트가 됩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위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말인 거 하니까 저 회사는 각종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건데 그 비용이 이제 적은 쪽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요 위험 비용도 요 비용 속에 포함되느냐 이야기입니다. 포함된다는 거죠. 결국 위험이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위험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위험 비용은 거래 비용에 제외시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위험 비용을 거래 비용에 제외시키나 포함시키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것도 우리 기본 스터디에 아마 문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함이 맞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쓰실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금융투자업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회사하고 투자자 간의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윤리를 지켜야지 투자자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금 분야가 금융투자업이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은행 예금하고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누가 좋아?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만 회사가 이긴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금융투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뭐 맛집을 간다 했을 때도 옛날처럼 무작정 가는 사람은 이제 없을걸요, 아마. 전부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 금융투자업에서는 상품이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 많이 출현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전문적인 그런 어려운 상품도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더더욱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우리 사실은 금융투자업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모든 경우에 다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책을 쓰신 분은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죠. 업무 종사자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다 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는 이제 법과 윤리의 관계인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게 박스 형태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출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출제되는 게 드뭅니다, 사실은. 근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봐놓으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 법은 자본시장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자본시장법 만들기 전에는 서비스 영역이라는 거는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뭔가 위반해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자본시장법은 뭐라고요? 상당 부분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 이제는 회사가, 특히 대표적인 그 예가 설명 의무죠.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은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요거는 포괄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열거주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본시장법 만들기 전에는 정권의 개념이 열거주의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권거래법이라고 있었는데 그 법에 2조에 가보면은 정권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가 열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의 것들은 정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권회사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법을 먼저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열거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겠죠. 그러면 이제 직무윤리의 중요성은 더 증대되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문 투자자, 전문 금융 소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완화된다는 이야기는 열외 규정이 많죠. 적용이 안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요거 3가지는 우리가 일반 금융 소비자만 대상이 되고 전문 금융 소비자는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는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완화된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여전히 전문 투자자에게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책임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든지 출제가 되면 그거는 틀렸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입니다. 요게 이제 서론 부분이고 오늘은 서론 부분을 조금 많이 할 겁니다. 넘겨보시면 이 사상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죠. 근데 요것도 예전에는 우리 기본서에 사람이 4명 소개가 되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5,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이 많이 얇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보다.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부터는 책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람이 점점 빠지더만 지금은 2명 남았거든요. 2명 남았는데 배번은 정말 출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출제를 한다면 칼뱅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칼뱅은 대표 단수가 이게 뭡니까?
뭐 금욕이죠. 뭐 금욕을 뭐 칼뱅만 강조했겠습니까? 그 당시 뭐 더 중세에서는 다 금욕을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칼뱅을 이제 우리가 대표 단수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금욕적 생활윤리.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칼뱅의 그거죠. 직업 소명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부는 이게 축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180도 사상의 변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 부를 축적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칼뱅이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을 옹호하고 나서니까 그 당시 이제 상공업자, 굉장히 상공업이 이제 중흥하던 시절에 열광적인 그 뭡니까?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토대가 된 이론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칼뱅의 경우에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금욕적 생활윤리,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 그 다음에 직업 소명론,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베버는 이제 그거 이어받은 거죠. 역시 뭐 금욕, 서구인들은 금욕적인 거 강조하더라.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고 뭐 그런 건데, 뭐 전혀 논점이 없죠. 그래서 칼뱅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환경인데, 그 두 가지 정도, 우리 기본서에는 굉장히 양이 많죠. 그런데 이게 요거는 출제가 가능해요. 실제로 옛날에도 출제했고, 요거는 나라입니다, 나라. 요거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이 아니죠. 각 나라가 얼마 정도 부패했느냐,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지수를 우리가 CP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이거 발표하느냐?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곳에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런 투명성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오래된 문제인데,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곳은 해가 뭐 일본의 뭐 UN, 뭐 일본의 WT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투명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발표했을 것 같아 감은 잡을 수가 있고, 요것도 출제가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부패가 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 요 위에 거는 이제 아까 기업이, 국가가 아니고 기업이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객관식에는 이런 게 포인트가 돼요. 강제 규정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거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사실상의 불이익을 부과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기업체는 다 지킨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OECD가 뭔가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요거는 강제 규정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로 와가지고는요, 뭐 김영란법, 우리가 이제 공식 명칭은 김영란법이 아니죠. 청탁금지법 뭐 이런 것일 거고요. 대가성이 없더라도 뭐 제재가 가능한 그런 거.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요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옛날 우리 기본서는 굉장히 책이 두꺼웠다 그랬는데, 그 기본서 뒤에 협회가 발간한 기본서죠. 그 뒤에 보면은 객관식 문제가 예전에는 30몇 문제까지 있었어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은 뭔가 지수다, 지수. 뭔가를 평가하는 지수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요. 1번에 뭐 산업정책연구원의 코백서, 2번 FKI 백서, 3번 뭐 소백서, 그 다음 4번 영국 BITC, CI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거는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지수라 그러고요. 나머지 요 위에 거는 윤리 경영을 하느냐, 성격이 다르죠. 그럼 혹시 그런 문제가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요게 정답이라고 거꾸로 외우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에서는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문제 경향에는 안 맞아요. 이런 문제를 별로 본 적은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 옛날 기본서 뒤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 기본서 뒤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윤리에서 거의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강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다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유행을 좀 타는 문제인데,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좀 출제했는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출제 안 하다가 작년에 이게 아마 둔사행성가 투자자산운용사인가 아니면 대행인인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출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분야죠. 요거는 논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직무윤리 누가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이다. 그래도 지켜야 되느냐? 이 사람 현재 고용관계가 정식으로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일은 하고 있다.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사람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근데 일은 하고 있다. 지켜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 지켜야 되죠. 다 지켜야 되죠. 현재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직무윤리는 당연히 지켜야 될 거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계약관계를 맺은 고객을 상대로 지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 회사하고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는 이거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거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공부할 건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비자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상품 개발할 때부터 소비자가 보호돼야 되고 개발하고 난 뒤에 판매하기 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이제 좀 조치를 하고요. 상품 판매할 때도 소비자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고 판매하고 나서도 소비자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계에 있어가지고 소비자가 이제 보호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도 지금 소비자가 보호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객을 우리는 잠재적 고객이라 그러고 이런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는 지켜야 된다. 뻔하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시험에서는 요거를 주로 정답으로 냈습니다.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는 직무윤리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아마 문제를 넣어 놓았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런 박스형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스형 문제는 이렇게 지문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모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2개는 알고 1개는 모르고 이래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박스형 문제는 그렇지가 않죠.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무보수, 직무윤리 지켜야 되죠. 맞고. 계약관계 잠재적 고객 지켜야 되죠. 맞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갖기 이전에 관련 업무의 실질적, 이건 너무 쉽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 들어갈 때 첫 번째가 요거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 기본서가 내용은 작년하고 거의 바뀐 게 없는데 뒤에 객관식 문제를 조금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옛날부터 이거 출제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요거 2가지가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임 의무라는 건 뭐예요? 회사하고 고객 간에는 위임 관계죠. 위임은 믿고 일을 맡기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신임 의무라 그러고 거기에서 우리는 회사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우리가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그래가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하고 또는 충실 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회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이익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신임 의무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이게 바로 고객 우선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의 대원칙이죠. 근데 요거는 핵심 2대 원칙은 맞는데 너무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죠. 법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구체화하고 그런 거죠. 그게 뭐냐? 이해상충 방지 의무하고 요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관련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4가지 원칙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이걸 막 섞어가지고,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2가지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직무윤리의 핵심 2대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니까, 요 부분은 일단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이게, 한 문제 깜입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재작년까지는 여기에서 어떻게 출제했는가 하니까 판례를 출제했습니다. 우리 직무윤리에서 판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판례가 출제되는 적은 거의 없는데, 신기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는 민법 2조에 이게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그 판례를 소개해 놓고 그거를 정답으로 많이 제시해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그 판례가 우리 책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판례는 출제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출제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싱겁게 되는 겁니다.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아마 그런 게 될 겁니다. 하여튼 한번 보시죠. 모든 법의 대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된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기본서 뒤에 객관식으로 가로넣기 문제가 있을걸요. 너무 유치한 문제죠. 다음 중 가로 속에 들어갈 그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정직,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다른 지문들을 보면은,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 자리에 효율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해야 된다. 아까 이거는 미리 했죠? 모든 단계에 걸쳐서 소비자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개발 단계, 판매 이후 단계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상품 판매할 때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준수하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좀 바꿔서 내겠죠. 판매라든지 판매 이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럴 때만 적용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모든 단계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요거 참 출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이다, 무슨 성실이다, 이게 윤리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윤리적 원칙에 불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법적 의무라는 거죠. 법적 의무라는 말은 손해배상 책임, 여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신의칙상 부수 의무라 그래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주된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된 의무라 그래요. 주된 의무. 예를 들면은 펜션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임대차거든요. 그럼 주된 의무가 뭐예요? 이 사람은 객실 제공 의무가 가장 주된 거죠. 상대방은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객실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주된 의무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하니까, 부수적 주의 의무라는 거는 뭔가 하니까, 요 주된 의무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너무너무 현실에서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계약서에 일일이 적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판사가 요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민법 2조에 보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수적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부수적주의 의무가 인정되는데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그럼 이제 이거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냥 허울만 좋은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아니고, 이 의무에 위반을 하면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원칙에 불과하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동시에 법적 의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면은 이 펜션에 불이 났는데 펜션 주인이 혼자 도망을 가버리고 객실 사람들은 피신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진다는 겁니다. 부수적주의 의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펜션 주인은 그거를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때 써먹는 겁니다. 자, 이해상충 방지 의무로 넘어왔네요. 요거는 조금 테마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는 게 낫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